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탄핵안이 통과되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앞서 수사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했던 대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특수본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내란으로부터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안을 힘겹게 국회에서 가결시키기까지 지난 11일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그 혼란을 걷어낸 지 하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 정부가 일단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7시 15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16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등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간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진도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바뀐 만큼 업무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혐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단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제2요구 안건을 다룹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일반 특검법도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고건 당시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학살 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각각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제2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의견이 있고 이를 행사할 경우 야당의 직접적인 탄핵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혐의 피해자로 고발까지 된 가운데 또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야당의 추가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단은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견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봤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주요국 물밑에서는 권력 공백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We've seen it follow peacefully a process laid out in its Constitution. And we're ready to work with President Han as he assumes office. 이 공식 반응과 달리 미국 내에선 한국의 권력 공백을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시간이라며 하필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시점이라 한국은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길어야 6개월, 한 권한대행 체제가 임시 체제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A constitutional court will have 180 day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uphold this parliamentary impeachment, and that will then pave the way for elections. 만약 조기 대선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국의 외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중국 역시 그런 부분을 주목하며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但受到影响比较大的还是由于他这个领导人不在导致的这个一些高层级的首脑的外交其实是受到了很大的一个影响。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판단과 관계없이 전국 혼란은 금방 해소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수포로 돌아간 일본은 당장 우려가 읽힙니다. NHK는 한일 관계에 노력해온 윤 대통령이 더는 외교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불확실성을 들었는데 영국 BBC는 미국이 한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을 바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검찰 특수본부터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검찰이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는데 대통령이 불응했다는 거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수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로 적시해 보냈는데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긴 힘든 상황이었고 공문과 우편물을 수신한 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불출석 이유를 전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날은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소환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 긴급 체포에 조사 중이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어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뺀 계엄군의 최고 지휘라인 신병을 사실상 모두 확보한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계엄령 나흘 만에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고 역시 충암골 라인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구속했습니다. 이들 영장에 적시된 공범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영장이 청구된 이진우 사령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금요일 밤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건데요. 모두 국회 병력을 투입해서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오늘 새벽까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조사에서 불법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조사를 받기 전에도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의 2인자이자 구치소 화장실에서 수건 등을 활용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진술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수사를 늦출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경찰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경찰 역시 대통령 소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체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또 2인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고 내란 공모 주범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오늘 경찰은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경비라인 지휘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참여연대와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접 수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경찰은 며칠 전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언제 다시 시도합니까? 네,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당시 경호실과 대치하다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관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이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4명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는 5분간 열렸고 대통령은 2분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현역 군인 44명을 조사했으며 이번 계엄에 1,500명의 군인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 통제실에 이어서 계엄 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 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는데 야당에선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합참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1시간 반쯤 뒤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장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30분 만에 취소되긴 했지만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에 육군 본부에 있던 장성들이 서울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사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실로 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3층 지휘통제실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격려한 뒤 지하 4층 계엄 상황실로 곧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실에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욱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상황실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적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국회 법령집을 찾고 육군 장성들을 소집하고 직접 계엄 상황실까지 찾은 정황으로 미뤄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계엄 발표 직후 방첩사령부가 중앙선관위원회 서버실에 투입되기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정성우 1처장은 보안실로 직접 내려와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을 호출해 여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알린 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시를 받고 데이터 용량이 너무 방대해 구글이 와서 털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계엄 작전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거를 주도하게 될 거고, 이거는 검찰총장 바로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그걸 통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수사하고 구속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각종 포렌식 수사 등을 전담하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대검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방첩사가 이 조직을 어떻게 동원하려 했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앞서 검찰은 야당의 불법 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휘관들은 내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체포와 소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박준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검경 모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만 남겨두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 대통령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됐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나 방문 조사 등 이 직접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검찰이 오늘 이 소환 통보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기 때문에 경찰도 소환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검경 양쪽을 보면 검찰은 불법 계엄 수사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 검찰은 일찌감치 이제 군검찰하고 손을 잡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네. 이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 해제가 되자마자 군에서 이제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면서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초반에 이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경찰보다 좀 더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은요, 이제 스스로 경찰 수뇌부를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다가 바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 수사 의지를 그만큼 강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삼청동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서 종북 세력을 언급을 했었고 계엄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가장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이 경력으로 움직인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대통령 소환이나 체포로 이어지는 겁니까?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방금 전이죠. 이제 검찰이 지난 11일에 수요일이죠. 이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다. 이런 통보를 보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불응을 하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검찰뿐 아니라 경찰 역시 이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 관계자가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이 체포 여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계속 불응을 하면 나중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네, 직무가 정지되고 맞은 첫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정인아 기자, 지금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저 앞 긴박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변은 경찰 차량이 10대 정도가 배치가 됐는데요. 관저 입구가 보이는 건너편 도로에도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안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 인력들은 관저 인근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4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대통령의 신분은 아직 그대로여서 경호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이 혹시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 탄핵 심판과 검찰과 경찰 강제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 행위이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법리 다툼을 끝까지 벌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이 직접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직접 헌재 심판에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직무 정지 기간에 여론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안이 가결된 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지 세력을 향한 메시지와 함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자신의 변론 요지를 미리부터 발신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1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의 5번째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사과하는 대신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앞선 4차 담화에선 판례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란 점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세울 변론 요지를 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국민 담화의 형식을 빌려 지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던 보수 세력들은 당장 함께 싸우자며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담화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애국 세력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싸우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이제는 홀가분해졌으니까 강화문에 연설하러 나오십시오. 아멘. 담화를 통한 메시지 발신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 정지 기간 중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김혜리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직후 사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탄핵 쟁점과 증거 관계를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 2명도 정합니다. 헌법연구관 TF를 꾸려 법리 검토 작업도 시작합니다. 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9석인 헌법재판관 정원 중 국회 몫인 3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를 하기 위해선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국회는 뒤늦게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렸고 이달 중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9인 체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을 내세워 탄핵 심리를 늦춰달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도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헌재가 자체 판단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탄핵 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전에는 헌재가 결론을 낼 거란 예상에 무게가 실립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네네.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이 될 텐데 우선 탄핵소추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국가적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본 것, 그것이 증거고요. 그리고 헌법 77조 1항 전시나 준전시, 사변의 상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국무위원들도 전시거나 준전시가 아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개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 77조 1항과 같고요. 그리고 형식상 국무회의 형식을 거쳤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았듯이 5,200만 국민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소추 위원단을 꾸리게 될 텐데 위원단의 역할과 함께 어떻게 좀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국회가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해서 법사위원장인 제가 소추위원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소추인이 됩니다. 탄핵소추위원은 박근혜 탄핵 때 예를 들어 보면 당시에 소추위원은 주로 법률가 중심으로 각 정당에서 9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가 중심으로 소송 대리인단, 즉 변호인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숫자의 제한은 없지만 16명을 꾸린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도 제가 소추위원 단장격이 되고 각 정당 또는 참여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소추위원 단원들이 되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들은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심판의 변론 진행 방식이라든지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절차는 어제 탄핵 의결서를 제가 헌재에 제출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준비 서면 제출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나 증인에 관련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준비 기일 3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심리는 17회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이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20회를 개근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 기일이나 심리일 때 제가 개근 출석할 생각입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란에 관련된 것만 주로 추려서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심판 기일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형법 91조 내란죄에 보면 국헌문란이란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서 정한 기관, 즉 헌법기관의 권능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형법 91조에도
똑 떨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피소추인 측 윤석열 측에서는 원하겠으나 아마 빠른 속도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변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상식에 준해서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있었고 또 형사상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헌재에서도 그런 예를 비추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와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함께 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이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태는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뻔뻔하게 한다면 제가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역할로서 충분하게 윤석열 피소추인을 신문하고 그의 부당함과 무도함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국회 앞을 지켰던 시민들은 오늘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한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열 하루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지켰던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리를 옮겨 서울시청 앞에 모인 시민 7천여 명은 탄핵안 가결의 기쁨을 되새기며 환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탄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다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팻말 속 문구는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는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단 겁니다. 가결됐다고 해도 지금 탄핵이 된 건 아니고 탄핵이 인용될 수 있게 계속해서 모이고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며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심리를 최대한 앞당겨달란 겁니다. 9분이 다 과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탄핵을 인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탄핵 촉구 열기가 한창이던 오늘 용산 대통령실 인근은 타다 남은 꽃잎으로 어지럽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9개가 불에 타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갑작스런 계엄에서 대통령 탄핵까지의 사태를 이겨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응원봉을 흔드는 평화 시위와 먹거리를 나누는 선결제 문화 등 마치 축제 같던 시위 모습들을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펑펑 울리는 K-팝, 형형색색의 응원봉. 여기저기 서 있는 푸드트럭은 마치 축제에 나온 것 같았다. 현지 시간 6일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며 K-팝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독재의 이면을 간직한 나라라고 혹평한 영국 언론 가디언. 이번엔 K-팝의 춤과 노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뒤바뀐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서 가결이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다시 또 나올 예정입니다. 가수와 배우들도 집회 참석 인증 사진을 올리고 먼 곳에 있어 시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은 밥과 빵, 커피를 나누는 성결제로 마음을 전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교민께서 이제 1000잔을 음료를 좀 후원을 해주고 싶어요. 집권 여당엔 근조 화한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평가도 달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폭력과 연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탄생했다며 K 집회 문화가 차세대 민주주의를 이끌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보수단체가 모인 광화문에서는 격양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른 집회 참석자들, 성조기도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을 촉구한 시민들이 여의도로 몰려간 시각, 광화문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유,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참석자들은 123 내란 시도가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오후 5시, 탄핵안이 가결되자 격양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단상에 오른 발언자들은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로를 받으세요. 차라리 전화의 몸이 되세요. 저녁까지 이어진 집회에선 부정선거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냈고 한 달 내로 국회의원의 절반은 전부 부정투표로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마음 편하게 탄핵 투표하게 만들어준 게 권성동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이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집단 자살 습성이 있는 설치류에 빗댄 겁니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창원시 공식 페이스북에 탄핵안 가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며 지자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국정 혼란을 우려해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젠 여당, 야당이 아니라 일당, 이당이 있는 거라면서 초당적 국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안정이 시급한데 추가 탄핵을 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 제2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일당인 민주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내세우며 사실상 본격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겁니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를 향해서도 사퇴를 압박했는데 한 대표는 내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이탈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친한계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된 겁니다. 친윤계에선 공개적으로 한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최대한 내부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대표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내일 오전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한 대표가 사퇴할 경우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을 갖게 돼 당이 친윤계 일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놓고 국민의힘 내홍이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최고위원들이 6명인데요. 네. 그중에서 선출직이 5명이고 지명직이 1명입니다. 저는 지명직이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면 네. 최고위가 붕괴하도록 이제 당원 당규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4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4분이지만 뭐 마지막에 5분 뭐 전원이 다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최고위가 없는 상태고요. 네. 내일 아침에도 원래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최고위가 열렸습니다만 내일 최고위도 열리지 않겠죠. 네, 일단 먼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뭐 한동훈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봤는데 일단 지도부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런 조치가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뭐 구국의 일념으로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별로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국가적인 큰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서 뭐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사과를 드려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뭐 그것은 어떤 의원들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표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비난받을 수 없듯이 또 표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뭐 본인들의 그 선택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역사와 국민이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표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이탈표를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12표는 확실한 이탈표인데 기권과 무효 11표를 놓고서는 친윤계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반대표다. 그만큼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적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탄핵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표결에 있어서 그것이 거기다 무효표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가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를 막 몇 개씩 쳐서 원래 아무것도 점도 찍으면 안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분도 있고 가, 부 뭐 이렇게 양쪽을 다 쓴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의원들의 그 마음의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윤계 쪽에서는 그 야당이 낸 탄핵 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은 몰라도 우리 동료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논리로서 많이 설득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동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12명은 뭐 자기 양심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본인이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분이 나와서 사실 나 기권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뭐 무효를 했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23표 정도는 어쨌든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원대로 탄핵이 됐으니 사라져라. 또 이상휘 의원은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겨줬다. 이런 식의 비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라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열을 안겨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날 당일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서 계엄군이 상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창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들을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졌던 어떤 공포심이랄까 분노감 이건 저는 제가 제 일생에서 또다시 계엄군을 만나게 10대에 이어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논리를 드시는데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분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감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됩니까? 그것을 지켜봐야만 됩니까?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앞서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친윤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진종우 최고위원도 다 사퇴를 했잖아요. 특히 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총장에서 갑자기 사의를 표했다고 알려졌는데 혹시 좀 미리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전혀 듣지 못했고요. 좀 대표도 듣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긴 한데요. 이분들이 왜 그러셨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뭐 사퇴를 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는 않죠. 왜냐하면 두 분 모두 한동훈 대표의 나쁘게 얘기하면 후광을 통해서 최고위원들이 되신 분이잖아요. 한 분은 비례대표가 돼서 청년 최고위원회 되신 분이고 진정호 최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것 역시 한동훈 대표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 때는 0.5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무총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결정을 하려면 좀 상의를 하고 천천히 하셔도 됐을 텐데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혹시 뭐 대표직 사퇴 뜻을 밝힌다거나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거는 사실 우리 참모들 혹은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최고위는 붕괴됐지만 아직 당대표의 자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거 아주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친윤 그룹들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대표가 고심을 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하길 바란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지막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취소했던 송년회도 다시 잡아달라고 당부했는데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우리 내수가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희망을 품어봅니다. 계엄 사태로 연말 예약이 30% 줄어든 가게도 다시 영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12월 돼가지고 자영업자는 그래도 제일 경기가 좋은 달인데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빨리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좀 국정 운영도 되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완연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9은 계엄 사태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것도 40%에 육박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 가결 이후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득 감소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든 가운데 고환율로 다시 들썩이는 물가도 내수엔 복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들은 좌초 위기입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부터 원전 세일즈까지 무책임한 불법 계엄 선포로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깜짝 발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동해심의 가스전 탐사,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한 1차 시추선은 곧 동해로 출항해 이번 주 굴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하면서 난관을 맞았습니다. 1차 시추에 드는 1,000억 원은 당장 석유공사가 감당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1차 시추 결과가 좋다면 야당 설득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첫 시추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다음 시추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데다 자본 잠식에 빠진 석유공사 채권 발행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원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코 원전 본계약은 내년 3월쯤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이지만 대규모 사업 특성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추가 원전 수주 계약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그 밖에도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등도 미뤄지는 분위기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세, 보조금, 방위비 분담금 등 트럼프 당선인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 정상 간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임 초반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걸 감안하면 일부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And they said it's not the first 100 days with Trump, it's the first 100 hours. That there's going to be a whole bunch of stuff that'll come out on January 21st that could impact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roops in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ariffs. It could have to do with the CHIPS Act. It could have to do with a whole bunch of things. And there's nobody at home in Korea. There's nobody there. 당장 트럼프는 전 세계의 보편 관세를 10% 내지 20% 물리겠다고 밝혀 대미 누적 무역흑자 세계 7위인 한국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도 손볼 가능성이 높은데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상당액을 투자한 삼성, SK 등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돈 찍어내는 기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리더십 위기 속에서 한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JTBC 이재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기에 불응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내란의 정당성을 얘기했던 담화가 바로 검찰의 소환 통보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연결하죠. 자, 박현주 기자, 검찰의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서 취재된 내용 더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11일 수요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던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이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각 부대 지휘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신병 확보 이후 곧장 대통령 수사로 이어가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렇게 대통령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이마저도 조율이 아닌 통보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의 소환 통보 다음 날인 12일에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했다는 건데 약 29분간 이어진 담화에서 사과 부분은 한 문장에 불과했고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날 담화가 마치 향후 검찰 조사에서 나올 진술서 같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이 담화를 내놨을 때 이미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회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인사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내일도 하루 종일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엔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서울 4도, 대구 7도에 그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눈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니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나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하루하루를 저희 JTBC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